전주 이씨는 왜 함흥으로 가게 되었나? 조선 태조 이성계는 전주 이씨로 대대로 전주의 자리를 잡고 살아왔다. 그런데 이성계의 사대조인 목조 이한사가 전라도 전주의 관리였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관계를 두고 산성별감과 삼각관계가 되었다. 산성별감이 전주의 책임자와 권력을 이용해서 이한사를 괴롭히자 170호를 거느리고 삼척으로 이주하였다. 그래서 현재 삼척에 가면 소나무밭으로 유명한 중경묘, 영경묘라는 전주 이씨 묘역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주에서 싸웠던 산성별감이 진급을 해서 또 삼척으로 발령을 오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산성별감을 피해서 배를 타고 동북면 의주, 지금의 함흥 쪽으로 이주해서 정착하게 되었다. 먼 훗날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이런 연유로 함흥에서 태어나게 되었다. 이성계의 부친 이자춘은 이곳에서 원나라 천호로 있다가 공민왕과 손을 잡고 쌍성 총관부를 회복시키면서 고려에 귀순하였다. 활명수 이성계가 태어나다. 1335년 태조 이성계가 화령에서 태어났다. 나면서부터 총명하고 용안이고 영특했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활을 잘 쏘아 까마귀 5마리를 화살 하나로 쏘아 잡았다. 담비 20마리를 연속으로 잡고 무거운 화살로도 노루 7마리를 한 번에 한 마리씩 잡았다고 한다. 활을 아주 잘 쏘는 활명수였다. 당연히 호랑이도 화살 하나로 잡았다고 한다. 이성계는 22살에 관직에 나갔는데 말도 아주 잘 타서 말을 타고 격구하는 모습을 보고 온 나라 사람들이 처음 보는 일이라며 놀랐다고 한다. 이때 홍건적이 압록강을 넘어 쳐들어와서 공민왕이 개성을 버리고 안동까지 피난을 갔다. 홍건적을 공격하여 수도 개성을 수복하는 전투에서 이성계는 2000명의 병력으로 동대문으로 들어가 홍건적을 물리쳤다. 한 칼에 7, 8명을 베고 용맹한 이성계의 명성을 고려의 수도에 날리게 되었다. 이성계 전국고 스타가 되다. 원나라 나하추가 쳐들어오니 이성계가 동북면 병마사가 되어 싸웠다. 이성계의 용맹을 들은 나하추의 부인이 이성계와 싸우지 말고 피하라고 했다. 그러나 나하추는 이 말을 듣지 않고 싸우다 결국 패해 돌아갔다. 나하추는 돌아가면서 이자춘의 재주 있는 아들 소문이 사실이구나 하였다. 적이지만 나라의 큰 일을 맡을 것이라 칭송했다. 공민왕에게 감정이 나쁜 기화무를 통해 최유가 요양성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왔으나 이성계가 물리쳤다. 고려는 위로는 원나라 아래로는 왜구의 침략으로 백성들의 고통이 많았다. 공민왕이 이성계를 활용 부윤으로 삼아 왜구를 물리치게 하였다. 동북면 서해 지역 왜구를 이성계가 연달아서 물리쳤다. 왜구의 승전을 거듭하던 이성계가 드디어 남원, 온봉 지역에 몰려든 왜구 대부대를 황산에서 물리쳤다. 태조가 적장 아기발도에 투구를 쏘아 맞추면서 왜구는 섬멸되었다. 개성으로 돌아오면서 이성계는 전주에 들렸다. 황산 대첩으로 이성계는 전국고 스타가 되었다. 주변으로 인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성계 위와도 회군을 하다. 이성계는 위엄이 있으나 사람들을 예절로 대접해 많은 군사들이 몰려 따랐다. 공민왕이 죽고 우왕이 등극해서 이성계를 동북면 도지휘사로 삼아 다시 함흥 쪽으로 돌아갔다. 목은 이색이 위로했고 아직은 최영과는 사이가 좋았다. 실록에는 없지만 정도전이 이때 동북면으로 이성계를 찾아 면담했다. 이성계는 군중에서도 휴식할 때는 선비들과 경사를 토론했다. 명나라가 천령 이북의 땅을 요구하자 우왕과 최영이 요동정벌을 계획했다. 우왕이 이성계를 불러 요동정벌을 명령하자 이성계가 4가지 이유로 반대한다. 사불가론이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이 좋지 않다. 여름철에 군사동원이 좋지 않다. 군대가 정벌간 사이에 왜구가 온다. 장마철이라 활은 악교가 풀어지고 역병을 앓을 것이다. 이성계는 차라리 가을에 전쟁을 하자고 했다. 그러나 최영과 우왕의 반대로 출동을 하게 된다. 결국 압록강 위화도에서 길이 막힌 이성계는 조민수와 함께 회군을 결정한다. 이성계의 회군 소식에 우왕은 화원으로 도망가고 최영은 이성계를 막기 위해 진을 친다. 이성계, 최영을 제거하다 위화도 회군한 이성계가 개성으로 들어가니 도성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했다. 화원이 포위당하자 항복한 우왕과 최영이 나오고 이성계는 최영을 지금의 고양시에 유배시켰다. 떠나는 최영에게 본심이 아니라 백성들 때문이니 잘가시오 하고 2달 후에 최영을 죽였다. 우왕이 환관 80명을 데리고 이성계와 조민수를 살해하려다 실패했다. 우왕은 왕위에서 물러나 강화도로 물러가고 조민수는 우왕의 아들 창왕을 왕위에 세웠다. 창왕이 이성계에게 중앙과 지방의 모든 군사를 통솔하게 하였다. 이성계는 실질적인 고려의 1인자가 되었다. 우왕과 짜고 이성계를 죽이려던 김절을 처형하였다. 이성계와 정도전 등 측근들이 모여 창왕의 폐위를 논의했다. 우왕은 공민왕의 자식이 아니고 신돈의 자식이므로 우왕과 창왕은 원래 왕씨가 아니다. 마땅히 폐위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형식적으로 공민왕 정비의 허가를 받아 우왕은 강릉으로 보내고 창왕은 강화로 보내 폐서인하고 공양왕을 세웠다. 모든 것이 이성계와 측근들의 뜻으로 이루어졌다. 이성계, 임금으로 등극하다. 함주에 있을 때 성난 황소들의 싸움을 아무도 못 말렸는데 이성계가 2손으로 뿔을 잡고 진정시켰다고 한다. 이성계의 뛰어난 능력에 대한 칭송이 기록으로 많아진다. 공양왕이 이성계를 수시중으로 삼아서 임금을 제외한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
이성계는 공양왕과 논의하여 죄 없는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죄로 우왕을 죽인다. 공양왕이 이성계를 영경연사로 삼아 팔도의 병마를 거느리게 하였다. 공양왕은 이성계와 연회를 즐기면서 왕권을 유지하려 하나 이성계는 술을 핑계로 멋대로 궁궐문을 열고 나간다. 결국 공양왕과 권문세족이 이성계를 꺼려하게 된다. 마침 사냥 갔던 이성계가 떨어져 다치자 이 틈에 정몽주는 이성계와 측근들을 탄핵하려 한다. 그러나 이방원의 지시를 받은 조영무 등이 정몽주를 살해한다. 코너에 몰린 공양왕이 이성계와 맹약을 맺으며 협상하려 하나 의미가 없었다. 결국 1392년 7월 17일 이성계는 수창궁에서 왕위에 오른다. 여기까지는 총서이고 이후는 이성계가 아닌 태조로 실록을 진행합니다. 1392년 7월 17일 태조가 개경 수창궁에서 왕위에 올랐다. 이에 앞서 7월 12일에 백응령 등이 왕대비에게 공양왕을 폐하기를 요청했다. 왕대비가 허락하고 교지를 선포하자 공양왕은 원래 왕이 되고 싶지도 않았다며 국세를 내놓고 원주로 떠나갔다. 7월 16일 저녁 백응령 등 백관이 태조의 저택에 몰려와서 절하고 북을 치면서 왕위에 오르기를 권고하였다. 그러나 태조는 처음에 제왕은 1000명이 있어야 한다. 나는 덕이 없는 사람이다 하며 거절을 하였다. 대소신료 등이 물러가지 않으며 왕위에 오르기를 간절히 권고했다. 결국 7월 17일 태조가 마지못해 수창궁으로 거둥하게 되었다. 태조가 왕위에 오르는데 어좌를 피하고 겸손하게 서서 신하들의 조화를 받았다. 고려 왕조의 대소신료들에게 예전대로 정무를 보라 명하고 저택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아직 정식으로 조선은 아니었다. 국호를 조선으로 나중에 고치니 태조는 고려의 마지막 왕으로 등극을 한 것이다. 태조가 왕위에 오르자 다음날 오랜 가뭄 끝에 비가 내려 백성들이 기뻐했다고 실록에 전한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태조가 잠저에 있을 때 왕이 될 조짐이 있었다고 한다. 원래 개국을 하면 신격화 작업을 하게 된다. 실록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자. 꿈에 신인이 하늘에서 내려와 금자를 주면서 말하기를 이것을 가지고 나라를 바로잡을 사람이다 하였다. 어떤 사람이 지리산 바위 속에서 얻었다며 바친 글에 목자가 돼지를 타고 내려와서 다시 사만의 강토를 바로잡을 것이다. 곧 써 있었다. 목자는 이 씨를 뜻하고 이성계는 을해년 돼지띠이다. 고려 서운관 비기의 건목 듣자 왕씨가 멸망하고 이 씨가 일어난다. 는 말이 있는데 고려 말까지 숨겼으나 이때 알려졌다. 또 의주에 말라 죽은 큰 나무가 있었는데 개국 1년 전에 다시 가지가 나고 무성하니 사람들이 개국의 징조라고 말하였다. 삼군이 한양에서 사냥하다가 노루가 나오자 이성계가 화살 한 개로 쏘아 죽이니 왕씨 10여 명이 보고 놀라서 사람들이 이 씨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아닌가? 이런 조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제대로 하는 것이다. 조선의 변화를 실록에서 읽어보자. 왕씨들을 수장하다. 1392년 7월 20일 고려 왕조 왕씨 중 제사진을 몇몇을 제외하고 모두 강화와 거제에 나누어 보냈다. 모두 바다에 수장시키겠다는 뜻으로 혹시라도 고려 왕조를 수복할 역심을 사전에 방지한 것이다. 목은 이색을 무인도로 귀양 보내려 했을 때 정도전은 노골적으로 섬에 귀양 보내자는 것은 바로 바다에 밀어넣자는 것이다 라고 했다. 태조가 등극을 하고 고래에 따라 자신의 4대 조상을 왕으로 추존했다. 모강, 이광, 도왕, 환왕으로 나중에 목조, 이조, 도조, 환조로 변경된다. 7월 28일 태조는 즉위교서를 발표했다. 나라 이름은 그전대로 고려라 하고 의장과 법제는 고려를 그대로 계승했다. 교서의 내용은 정도전이 지었다. 고려에서 어긋난 종류 사직을 바로잡고 국학, 향교, 성균관 등 교육제도를 재정비했다. 무엇보다 고려말 백성들을 괴롭혔던 호포 등 조세제도와 토지제도의 개선을 선포했다. 동반, 서반 등 문무백관의 관제를 정하면서 국가 운영 체계를 정비했다. 이 모든 일이 등극 후 2주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정도전의 역할이 가장 컸다. 강씨를 왕비로 정하다. 1392년 8월 7일 태조는 강씨를 세워 현비로 삼았다. 그리고 왕자들을 군으로 봉하는데 이방우는 진안군, 이방관은 영안군 훗날의 정종, 방위는 이강군, 방가는 회안군, 이방원은 정안군 훗날의 태종, 서자 이방권은 무안군으로 했다. 실록에는 이방석이 빠져있다. 나중에 세자가 돼서인지 왕자의 난 때문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 전주 이씨의 본향 전주를 완산부로 승격시킨다. 그리고 이방원을 동북면으로 보내 4대 조상에게 제사지내게 하고 능호를 짓는다. 그리고 고려 태조를 마정군에 옮겨 봉안하여 때에 따라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현재의 연천 숭의전이다. 그리고 나중에 고려 태조왕건의 동상을 마정군으로 옮겼다. 이 동상은 세종대왕의 지시로 개성왕건의 현릉으로 옮겨 파묻었고 1992년 공사 중 발견되어 서울에서도 전시된 적이 있다. 그리고 드디어 8월 13일 한양으로 도읍을 옮길 것을 도평이사사에 명하였다. 이방석을 세자로 정하다. 1392년 8월 20일 실록은 서자 이방석을 세자로 정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굳이 서자라고 표현한 이 말은 방석을 세자로 임명한 순간부터 이미 왕자인한 등 조선 초기에 불행한 사건이 암시된다. 일반적인 원칙인 장자나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세워야만 된다고 간절히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실록은 기록한다. 장자는 이방우, 공로가 있는 사람은 이방원을 의미하지만 처음부터 태조와 강비의 의중이 방석에게 기울었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공신의 위차를 정하는데 당연히 백응령, 조준, 정도전 등이 우선시되고 이들에 대한 태조의 신임은 황하가 허리띠처럼 좁아지고 태산이 숫돌처럼 작게 되어도 이공을 잇기 어렵다는 한마디로 정리되었다. 이때 명나라에 갔던 사신이 돌아와
태조 주원장의 황태자가 죽고 손자 주윤문이 황태손이 되었음을 알린다. 이 일로 명나라는 세조처럼 조카를 내쫓고 황제가 되는 영납제가 등장한다. 8월 29일 태조는 본인이 즉위하게 된 표문을 명나라에 보내는데 첫 줄이 권지고려 국사 신아무는 즉 자신을 고려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 낮추면서 조선이 명예 사대함을 드러냈다.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다. 1392년 10월 11일 태조의 생일을 맞아 사형 유배영을 제외한 죄인을 사면했다. 그리고 이날 중요한 두 가지를 발표한다. 하나는 백성을 측은히 여기는 정사를 베풀겠다. 다른 하나는 모든 대소관리들이 자애로 백성들을 대해야 하며 이것이 곧 인정이다. 훗날 창덕궁의 인정전은 이런 철학을 담은 것이다. 드디어 11월 29일 예문관 학사 한상지를 보내어 남경에 가서 조선과 화령으로서 국호를 고치기를 청하게 하였다. 두 이름 중에 하나를 명에게 선택하라 했지만 명은 이미 황태자의 상중이라 겨를이 없다. 또한 화령은 이성계의 고향 함흥 쪽의 옛 이름이니 명나라가 익숙하지 않고 조선은 기자니 위만이니 옛 기록이 있어 조선으로 선택되었다. 처음부터 조선을 염두에 두었으니 태조와 관리들의 뜻이었을 것이다. 또한 이런 중대한 일의 사신 역할을 맡는 것을 서로 눈치를 보았지만 한상질이 자청에서 나섰다. 사신으로 간 한상질은 훗날 세조 때 한명회의 할아버지이다. 한명회가 천출인 것처럼 야사에 나오지만 명문가의 후손이다. 그래서 세조 옆에서 모사했을 것이다. 이제 국호를 조선으로 바꿈으로 찐 새로운 나라가 출발했다. 세 번의 축이다. 1392년 윤 12월 16일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3번 아래서 처리하게 하였다. 사형 같은 사람의 목숨에 관계된 벌은 신중히 해야 해서 반드시 지방 수령과 도관찰사와 도평의사사를 거쳐 3번은 확인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였다. 잘못된 판단을 방지한 것도 있지만 동양사상에서 3은 일과 이, 즉 홀수와 양수가 결합되는 완전수로 3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다. 천지인 하늘 땅 사람도 3이며 가위바위보도 꼭 3세판을 했다. 3번 물어봐서 태어난 세종 때의 성산문도 있으며 건너 마을 최진사 집에 딸이 꼭 3명이 있었다. 그 중에서 셋째 딸이 제일 예뻤다니 3은 동양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임금의 문은 3문으로 3개로 나누어 놓았으며 임금의 길, 즉 어도는 3도로 표현하였다. 그러니 사형 같은 중요한 결정은 꼭 3번 이상 확인해야 하고 최종 결정을 임금이 내렸다. 엄밀하게 조선시대에는 임금의 허가가 없이 원칙적으로 사람이 죽을 수가 없었다. 옛 기록에는 3번이나 5번 이상 생각해야 한다고 했으니 사람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을 실록의 기록으로 남겨놓았던 것이다. 옥기나와도 조선의 신하다. 1392년 윤 12월 28일 유구국의 중산왕 찰도가 신하로 일컫고 그를 받들어 예물을 가져와서 바쳤다. 유구국은 현재의 오키나와 지역이다. 지금은 오키나와가 일본에 속해 있다. 그러나 근대에 와서 일본의 침략으로 일본 땅이 되기 전에 오키나와는 독립국가였다. 조선이 중국을 사대하기는 했지만 당시 주변 소국들에게는 교린 정책으로 형 노릇을 했다. 여진 일본 유구국 등이 당시 조선에 예물을 바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 사대는 맹자가 이야기한 일종의 외교 정책이다. 작은 나라는 큰 나라에 사대하고 큰 나라는 작은 나라에 사소했다. 오늘날 우리와 주변국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비슷하다. 1393년 2월 1일 신도 후보지인 계룡산으로 행차하다. 태조는 신하들에게 도읍을 옮기는 일은 경들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로부터 왕조가 바뀌고 천명을 받는 군주는 반드시 도읍을 옮기게 마련이다. 랑여수도 이전에 대한 강력한 의미를 천명한다. 계룡산은 나중에 한양으로 변경된다. 조선이 확정되다. 1393년 2월 15일 한상질이 중국에서 돌아와서 예부의 자문을 전하다. 임금이 황제의 궁궐을 향하여 살해하는 예를 행하였다. 내용은 조선의 칭호가 아름답고 전래한 지가 오래되었으니 하늘을 본받아 백성을 다스려서 영구히 번성하라 였다. 임금이 감격해 기뻐하여 교지를 내렸다. 왕은 이르노라. 지금부터는 고려란 나라 이름은 없애고 조선의 국호를 쓰게 할 것이다. 나라를 세워 자손에게 전하고 국호를 고쳤으니 인정을 펼치고 백성의 일에 힘쓰는 정치를 펴야 될 것이다. 조선은 이렇게 새로운 나라 이름으로 확정되었다. 1393년 3월 8일 계룡산에서 새 도읍을 건설하는 백성들을 놓아보냈다. 3월은 이제 농사를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은 백성들을 동원해 노역을 시켰으나 농번기를 피해 농한기에만 동원을 했다. 서울의 한양도성 건설도 마찬가지로 농한기에만 백성들을 동원했다. 장원급제를 하다. 1393년 6월 13일 조준 등이 선발한 33인에게 전시를 치러 송계신을 1등으로 뽑다. 전시는 과거의 마지막 시험이다. 초시, 복시 등 사정 과정을 거쳐 최종 33인을 선발한다. 33인에게 일종의 논술 시험을 봐서 등수를 정하는 것이 전시이다. 갑을 병과로 나누어 등수를 책정한다. 우리가 장원급제라고 하는 것은 갑과 1등을 의미한다. 보통 임금이 논술 스타일로 한 문제를 내면 그에 대한 답을 적는 것이다. 이 문제를 책문이라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대책문이라 한다. 우리가 대책을 세운다는 말은 여기에서 나왔다. 그런데 왜 33인을 뽑을까? 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더 많이 뽑을 수도 있고 더 적게 뽑을 수도 있다. 33인을 뽑는 것은 고려의 풍습으로 불교의 33천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훗날 세종대왕이 신하들에게 물었다. 왜 33인을 뽑느냐? 신하들은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고려 때부터 내려온 풍습인 것 같다고 말한다.
고려가 조선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는다.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중국과 조선은 하늘이 다르다. 1393년 7월 1일 일식 예보가 있었다. 해가 사라지는 일식은 임금을 해라고 생각했던 과거에는 임금이 사라지는 큰 재앙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일식이 있으면 임금이 반성을 하거나 제사를 올렸다. 처음에 일관이 해가 질 때쯤 일식이 있을 것입니다. 했으나 일식이 보이지 않았다. 임금이 소복 차림으로 해가 지기를 기다리다가 해가 지고 난 뒤에야 소복을 벗었다. 이렇게 제대로 시간을 맞추지 못한 이유가 있다. 조선은 해마다 중국에서 내년도 달력을 받아왔다. 달력을 받으러 중국에 가는 사신이 동지사이다. 그런데 중국과 한국은 경도가 다르다. 평균 30분 정도 시간 차이가 난다. 그러니 중국의 달력에 시간을 맞추면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보통 임금은 왜 지금 일식이 안 나타나지? 하고 기다렸다. 그러나 훗날의 세종은 달랐다. 왜 시간이 맞지 않을까? 조선의 하늘과 중국의 하늘은 다르구나. 그럼 우리의 하늘에 맞는 달력이 필요하다. 이걸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7.3 내외편이라는 조선 달력이 만들어졌다. 세종은 역시 대왕이었다. 조선에도 엄친아가 있었다. 1393년 7월 14일 임금이 명령했다. 아들 3명이 과거에 합격하면 옛날 제도에 따라 어머니에게 능록을 주게 하라. 자식을 잘 키운 것은 어머니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보상을 했다. 이것은 고려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국호를 조선으로 꾸려고 중국에 사신으로 간 한상질이 있었다. 함령회의 할아버지였고 아버지는 고려말 유황 한수라는 유명한 관리였다. 어릴 때부터 천재로 유명했던 유황 한수는 목은 이색의 친구였다. 한수 선생이 돌아가시자 목은 이색이 신도비를 썼다. 신도비의 내용이 재미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난 것은 슬프다. 그러나 아들 셋을 잘 키워서 과거에 3등 9등 등 급제를 했다. 아들 3명이 과거 급제를 했으니 부인 권씨는 나라에서 잘 보살펴줄 것이니 지하에서도 웃을 것이다. 유황 한수가 실제로 지하에서 웃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국가는 자녀 교육과 관련한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 새로운 나라가 이전 나라를 무조건 부정할 필요는 없다. 온고지신 고려의 좋은 점은 조선도 이어갔다. 3년에 한 번만 찾아오라. 1393년 9월 2일 주문사 남제가 중국에서 돌아와 아뢰었다. 황제께서 명령하기를 사신의 행차가 왕래하는데 길이 멀어 비용이 많이 든다. 지금부터 3년 만에 한 번 조회하라 하였습니다. 조선은 중국과 조공 채권 관계를 맺어 사대를 했다. 정기적으로 주문사 등 다양한 사신을 보내고 조공했다. 그런데 조공엔 반드시 회사가 뒤따른다. 회사란 조공에 대한 황제의 답례로 중국도 상당한 양을 조선에 보냈다. 그런데 중국은 사대를 맺은 주변 나라가 많았다. 주변국이 조공을 보내면 중국은 회사로 답례를 했다. 어느 쪽에서 보내는 양이 더 많았을지는 짐작이 간다. 회사의 양이 많을수록 황제의 권위가 유지된다. 그런데 주변국이 많다 보니 10개 들어오고 100개 나가는 손실이 발생한다. 이것은 중국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중국에선 3년에 한 번만 오라고 했다. 그러나 조선은 회사뿐 아니고 중국을 오가며 무역, 정보 등 상당한 이익을 얻는다. 그래서 조선은 1년에 3번씩 가겠다고 했다. 조공 채공 사대 관계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계룡산을 포기하다. 1393년 12월 11일 심효생에게 계룡산에서 진행 중인 새 수도의 역사를 그만두게 하였다. 계룡산 부근에 수도를 옮기려고 공사를 하다가 태조는 하윤의 상언에 따라 중단하고 새로운 후보를 물색한다. 경기도 관찰사 하윤이 상언한 내용은 이렇다. 도읍은 나라의 중앙에 있어야 하는데 계룡산은 남쪽에 치우쳐 있다. 풍수적으로도 좋지 않다. 태조가 신도읍 공사 중단을 시키니 중앙과 지방에서 크게 기뻐했다고 한다. 태조는 권중화 정도전 등에게 새로 선도할 땅을 하윤과 의논하여 찾도록 했다. 실제로 통일신라의 문제점은 경주가 너무 남쪽 구석에 치우친 것도 있었다. 신도시 공사 중단 소식에 전국이 기뻐했다는 것은 대부분 원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새로운 나라를 건국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는다. 여전히 고려의 기득권 세력도 남아있다. 현재의 세종시를 떠올려 보아도 비슷하다. 태조가 천도라는 큰 과제를 설득할 무기는 무엇이었나? 바로 성리학이다. 훗날 한양으로 천도가 결정되고 정도전 권중화 등은 한성건설의 중심이 된다. 조선시대에도 골프를 쳤다. 1394년 1월 2일 태조가 수창궁 서침실을 헐고 2층 정각을 짓고 김사행에게 감독하도록 하였다. 김사행은 환관 출신으로 실제 경복궁 공사를 담당한 인물이다. 정도전이 설계자라면 실제 공사 책임자인 것이다. 태종실록에 조선 초 모든 공사를 김사행이 담당했다고 적혀있다. 정능 원찰인 흥천사도 성균관 문묘도 김사행이 공사를 맡았다. 마치 태종 때 창덕궁과 경회로 공사를 맡았던 박자천 같은 인물이다. 조선 초에 없어질 뻔한 환관제도를 살리고 내시부를 정비했다. 태조의 손발처럼 움직인 공로로 가락백의 자코도 받았다. 그러나 이방원이 일으킨 1차 왕자의 난에서 사치를 조장하고 대규모 공사로 백성들을 괴롭힌 죄로 참수당했다. 정종실록에 현대판 골프라 할 수 있는 격구를 도입한 인물로 적혀있다. 타구놀이는 망한 원나라 때 하던 건데 김사행 등이 원나라에서 벼슬하다가 임금에게 운동이 필요하다며 술책으로 도입한 것이다. 신하들은 정종에게 일 잘하라고 시모 10조를 올렸는데 격구를 하지 말라는 부분에서 정종이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한다. 골프의 진심이었던 것 같다. 왕도 술을 끊었다. 1394년 1월 7일 금주를 시행하게 하였다. 조선시대는 금주령을 자주 내렸다.
가뭄이 계속돼서 흉년이 예상되거나 우환이 생길 조짐이 있으면 반성하는 의미에서 금주령을 내렸다. 그런데 금주령 내리고도 허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제사 지내는 사람에게는 술을 내주도록 하라 하였다. 조상을 모시는 의식에 꼭 필요한 경우는 허락한 듯하다. 그러나 한번 허용하면 규율은 무너진다. 병이 있는 자는 간혹 술을 약으로 마시는데 법으로 죄를 주면 되겠는가? 금주는 잔치를 벌여 취하도록 마시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것뿐이다. 임금이 이렇게 융통성을 찾기 시작하면 신하들도 지키지 않게 된다. 결국 태종 때는 금주령을 내렸으나 술을 마시는 자가 그치지 않으니 이것은 과인이 술을 끊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며 임금이 솔선수범 술을 끊으니 신하들도 뒤를 따랐다. 이것을 진시황은 조짐이라고 했다. 황제가 어떤 분위기를 풍기면 아랫사람들은 곧 따라한다. 황제가 방탕하면 신하들도 방탕. 그래서 황제는 자신을 돌아보며 늘 조심했다. 그래서 스스로를 짐으로 불렀다. 리더는 늘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다. 동경, 서경, 남경, 개경. 1394년 3월 1일 동경, 서경의 구정과 초례를 협파하고 개경에만 남겨두기를 청하다. 고려 태조가 삼경에 순행하여 거주했던 까닭으로 동경과 서경에 모두 구정과 초례를 설치했는데 정치를 혁신하는 시기에 폐단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다. 동경과 서경에는 없애버리고 본경에만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고려는 삼경제도를 두었다. 고려는 지방 호족의 연합으로 출발해서 왕권이 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고구려의 수도 평양을 서경, 신라의 수도 경주를 동경, 그리고 개경을 삼경, 즉 세 곳의 수도로 삼아 왕이 정기적으로 순행하게 했다. 즉 왕인 내가 이곳에 임하여 있다는 뜻이다. 나중에는 한양을 남경으로 삼았다. 구정은 고려 궁궐에서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유불도 삼교의 행사를 구현하는 대규모 장소였다. 이곳에서 왕이 직접 천지산 천성신에게 초제를 지냈다. 삼경 모두에서 행사를 벌이니 낭비가 심했다. 조선은 성리학을 중심으로 했으니 이것을 개혁했다. 고려의 삼경제도의 형식을 빌어서 조선은 평양, 경주, 개성, 함흥에 어진을 내려보냈다. 역시 왕이 이곳에 임했다는 뜻이다. 누구 죄 없는 자 돌을 던지라. 1394년 4월 1일 태조가 명하여 돌 던지는 놀이를 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척석군이라 이름하였다. 고려 말 조선 초는 홍건적과 외구의 침략 등으로 무예가 중요했다. 공식적인 군대가 약하면 스스로 자생력을 길러야 했다.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무예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민간에서 석전놀이가 유행했다. 석전이란 두 편으로 나누어 돌을 던지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놀이이다. 조선 건국 이후 태조 이성계는 활쏘기, 말타기와 더불어 석전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 척석군이라는 부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직접 사열하기도 했다. 1394년 4월 3일 태조는 동량청에 앉아 척석군을 불러 사열하고 중추조기에게 명하여 이들을 거느리게 하였다. 정규 군대는 아니지만 이런 체력 단련은 오늘날의 예비군처럼 필요했다. 정종 태종 때는 미약했지만 척석군은 세종 때에 이르러 재정비되었다. 심지어 세종은 상왕인 태종이 병중인데도 불구하고 석전 구경을 희망하자 종로에서 석전일을 행하였다. 놀이라고 하지만 상처 입고 터지고 사망하는 사람도 있었다. 백성은 죄가 없었지만 돌을 던져야 했다. 정몽주가 선주교에서 죽었다고. 고려의 마지막 충신 정몽주는 이방원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조실록 총서를 보면 이방원의 수하들이 정몽주를 죽이려고 대기하고 몽주가 이름에 영주가 달려가서 쳤으나 맞지 아니하였다. 몽주가 달아나니 영주가 말머리를 쳐서 몽주가 땅에 떨어졌다가 달아나니 쫓아가서 그를 죽였다. 어디에도 선주교에 관한 이야기는 없다. 그렇다면 왜 선주교 이야기가 등장을 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정몽주를 다시 살려낸 것은 정몽주를 죽인 이방원이다. 개국을 위해 정몽주를 죽였지만 건국을 하고 나니 조선을 지킬 절개 있는 신하가 필요했다. 그래서 정몽주는 만고의 충신으로 부활했다. 태종 1년 정몽주에게 영의정부사를 증직했다. 이방원이 즉위하자마자 정몽주를 살려낸 것이다. 충신은 전설과 상징이 필요하다. 조선 중기를 지나면서 선주교의 전설은 등장한다. 정철은 선주교에 뿌려진 한 줄기 피를 썼다. 영조가 지나면서 애도의 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덕무는 충신이 흘린 핏자국이 보이지 않아서 석표만 만지고 돌아왔다. 이야기가 혼재되면서 선주교의 전설은 의심을 받고 있다. 고려 왕시대를 몰살시키다. 처음에는 섬으로 추방하였다. 신하들이 제거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 것이니 죽여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1394년 4월 10일 공양군 부자와 왕씨를 잡아서 모두 영절하신다면 종사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결국 이 상소를 태조가 받아들였다. 4월 14일 왕씨 일족을 제거하기 위해 관원들을 삼척, 강화, 거제도에 보냈다. 4월 15일 윤방경 등이 왕씨를 강화나루에 던졌다. 4월 20일 손흥종 등이 왕씨를 거제 바다에 던졌다. 이 과정을 연려실기술에 찾아본다. 명분 없이 죽이기는 어려우므로 수영 잘하는 사람으로 배를 몰도록 하고 왕씨들을 유인의 교서가 내려 여러분을 섬에 살게 하시라 한다. 하니 여러 왕씨가 기뻐서 배에 탔다. 배가 해안을 떠나자 뱃사람이 구멍을 내고 사라졌다. 결국 배가 가라앉아 수장되었다. 4월 17일 삼척의 공양군에게 대소신료들이 자꾸 간언하므로 내가 마지못하여 억지로 따르게 되니 군은 이 사실을 잘 아시오 하고 교살하고 두 아들까지 교살하였다. 중앙과 지방에 명령하여 왕씨의 남은 자손을 수색하여 모두 목베었다. 왕씨의 성도 쓰지 못하게 하였다.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내릴까? 농사짓는 나라에서 가뭄은 치명적인 자연재해이다. 조선시대에 가뭄이 계속되면 기우제를 지냈다.
1394년 5월 6일 한제 때문에 종묘와 사직에 비 오기를 빌었다. 그러나 비가 내리지 않았다. 5월 8일 한제 때문에 사찰과 신사에 빌고 시장을 옮기었다. 그래도 비가 내리지 않았다. 5월 9일 2죄 이하의 죄수를 사유하였다. 죄수를 특별 사명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가 내렸을까? 놀랍게도 실록에는 5월 11일 비가 왔다. 5월 12일 많은 비가 왔다. 기우제를 지내니 비 올 확률이 100%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조선은 자연재해를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보지 않았다. 임금은 하늘이 내렸다. 그래서 임금이 정치를 잘못하면 하늘이 신호를 보낸다고 생각했다. 가뭄이나 지진, 자연재해가 그러한 신호이다. 임금이 반성을 하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다. 구원이란 형식으로 신하들에게 문제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신하들은 임금의 구원에 응지상소를 올렸다. 자연재해를 정치를 바로잡고 백성을 위한 정책을 하는 계기로 삼았다. 진짜 조선이 시작되다. 1394년 5월 30일 판삼사사 정도전이 조선경국전을 지어서 바쳤다. 임금이 이를 관람하고 감탄하여 칭찬하면서 구마와 무늬 있는 비단과 명주백은을 내려주었다. 조선경국전은 조선개국의 기본 강령을 정리한 일종의 법전이다. 조선경국전이 만들어지면서 조선은 체계적인 국가운영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되었다. 체계 서문에서 국호, 정보위 등 나라를 다스릴 때 기반이 되어야 할 일들을 설명했다. 동양은 가장 이상적인 나라가 주나라였다. 주나라의 국가운영 시스템이 주례이다. 주례의 육전체제를 바탕으로 조선의 실정에 적합하게 편찬했다. 그래서 본문은 치전, 부전, 예전, 정전, 헌전, 공전의 육전으로 구분했다. 육전은 이조, 예조 등 행정부의 육조라는 형태의 모태가 된다. 조선경국전은 개인의 저작물이긴 하다. 그러나 건국 초기에 국가경영을 위한 조선경국전을 마련했다는 것은 정도전이 조선건국의 중심에 있었고 조선 건국의 이념을 창안한 실질적 책임자였다는 것을 증명한다. 조선경국전을 토대로 나중에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만들어진다. 이성계의 아버지가 박귀다. 종계변문은 조선 왕실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다. 명나라의 대명회전의 조선, 태조 이성계의 아버지를 이자춘이 아닌 이인임으로 기록해놓았다. 종계변무란 이것을 수정해줄 것을 200년 동안 요구해온 외교 분쟁이다. 종계란 종가의 혈통을 말하고 변무라 따져서 억울함을 밝힌다는 뜻이다. 태조실록엔 이렇게 적혀있다. 1394년 6월 16일 왕이 황제에게 올리는 주본을 붙였다. 내용을 정리해본다. 칙사로 온 황영기 등이 고제하는 충문을 보았다. 고려 이인임의 후사 이성계, 지금 이름 이단이라고 적혀있다. 이성계는 등극 후 이름을 성계에서 단으로 바꾸었다. 엄밀히 말하면 이성계는 고려 장수시절 이름이고 태조의 이름은 단이다. 신의 선대는 조선의 후예이며 신의 아비는 이자춘이다. 이인임은 같은 이씨가 아니다. 이인임은 성주 이씨, 이성계는 전주 이씨이다. 불법을 저지른 윤희와 이초가 도망쳐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것을 바로잡아 주시오. 그러나 명나라는 이것을 수정하지 않고 200여 년을 질질 끌며 조선 왕들의 애간장을 녹여왔다.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는 나중에 밝힌다. 한양이 수도가 되다. 1394년 8월 24일 도평의사사에서 상신하다. 한양을 보건대 산수의 형세가 훌륭한 것은 옛날부터 이름난 것이요 사방으로 통하는 도로의 거리가 고르며 배와 수레도 통할 수 있으니 여기에 도읍을 정하는 것이 하늘과 백성의 뜻에 맞을까 합니다. 처음에는 계룡산 부근에서 공사를 하다가 취소했다. 무업 신촌 부근을 하려다가 결정되었다. 수도를 정하는 논쟁 중에 정도전이 한 이야기가 유명하다. 8월 12일 국가의 잘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지리의 성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풍수가 아니라 임금에게 달렸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나라 과거의 도읍 중에서 계림 경주가 완산전주은 구석에 있으니 편벽하다. 평양은 북쪽이 너무 가까우니 좋지 않다. 나라의 중앙에 있는 한양의 입지를 칭송했다. 결정이 나자 9월 1일 임금은 심덕부를 중심으로 신도 궁궐 조성도감을 설치했다. 9월 9일 권중화 정도전 심덕부 남은 등을 한양에 보내 종묘사지 궁궐시장도로의 터를 정하게 하였다. 묘하게도 이들의 나이가 40대에서 70대였다. 세대 간의 소통의 관점으로 어떻게 수도를 꾸밀 것인가는 정도전에게 달려있다. 역적의 집은 연못으로 만들어라. 1394년 10월 16일 연못으로 팠던 이인임의 집을 메우게 하였다. 과거에는 역적이 나오면 대를 끊기 위해 집터를 연못으로 만들기도 했다. 이인임은 고려말 횡포가 심해 태조와 최영이 이들을 제거하니 길 가는 사람이 노래하고 춤출 정도로 기뻐했다고 한다. 이인임은 고려말 관을 쪼개 송장의 목을 베는 부관참시를 논하기도 했다. 기록은 불분명하지만 조선실록에 따르면 이인임의 집은 이미 연못으로 변해버렸다. 다른 방법으로는 집터의 용도를 바꾸었다. 태종은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을 제거하고 정도전의 집터를 사복시, 즉 궁궐의 마국간으로 만들었다. 더 이상 이 자리에선 사람이 나오지 않고 말똥 냄새만 풍기란 뜻이다. 이곳이 현재의 서울 종로구청 부근이다. 지금도 말똥 냄새가 나는지 지나가며 맡아보자. 근처에는 정도전 집터라는 표지석이 있다. 집터마저 마국간으로 변해버리다니. 조선 2인자였던 정도전의 사후는 비참했다. 사복시의 흔적으로 한때 기마경찰서가 이곳에 있었다. 현재는 이마빌딩 자리하고 지하에는 말구유 같은 샘도 있다. 정도전은 고종 때 경복궁을 중건하며 복권되었다. 집도 없이 이삿짐부터 싸다. 1394년 10월 25일 한양으로 서울을 옮기었다. 10월 28일 서울에 도착해서 옛 한양부의 객사를 이궁으로 삼았다.
그래서 서울시는 10월 28일을 서울시민의 날로 지정했다. 한양을 수도로 결정하자마자 궁궐도 없는데 이사부터 했다. 이름을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꾼다고 해서 고려 사람이 바로 조선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개성엔 고려의 기득권 세력들이 많이 남아있다. 고려 사람들이 존경하는 최영 장군을 죽인 사람이 이성계이다. 이성계에 대한 반감이 많다. 개성을 피해서 새로운 곳으로 가자. 이렇게 마음이 급했을 것이다. 이성계는 의례년 돼지띠이다. 야사엔 개성 사람들이 돼지고기 찌개를 성게탕이라고 불렀다 한다. 길거리 국밥집에서 최영을 죽인 이성계의 성게탕이요 하고 소리친다. 개성 사람들은 설날에 조랭이 떡국을 먹는다. 조랭이 떡은 전주 이씨의 목을 졸라서 비틀어서 만든다는 데서 유래했다. 개성이 인심이 나를 지지하지 않으니 나는 새로운 곳에서 시작해야겠다. 집이 중요하지 않다. 빨리 한양으로 떠나고 궁궐은 천천히 짓자. 집도 없이 이성계는 짐부터 싸서 개성을 떠나 한양에 도착했다. 전하, 종묘 사직을 어찌하시려고? 1394년 11월 2일 임금이 도평의사사와 서운관의 서리들을 인솔하고 종묘와 사직의 터를 살피었다. 종묘는 임금의 조상을 모시는 곳이고 사직은 토지와 곡식의 신을 모시는 곳이다. 한양으로 옮겨 궁궐을 짓기 전에 먼저 자리 잡은 것이 종묘와 사직이다. 드라마에 보면 전하, 종묘 사직을 어찌하시려고? 하는 대사가 많이 나온다. 즉 종묘 사직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양을 사람으로 비교하면 경복궁은 얼굴이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왼쪽 가슴에 손을 얹는다. 왼쪽 가슴에 해당되는 부분이 종묘이다. 오른쪽 가슴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직이다. 수도를 만드는 데 기본적인 사항이다. 그리고 한양을 둘러싼 4개의 산을 이어서 도성을 쌓았다. 이것으로 수도의 골격을 완성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주나라의 예법인 주례에 나오는 내용이다. 중국을 따라서 했느냐 하는 논란을 할 필요가 없다. 동양은 이상적인 주나라의 주례를 모범, 즉 표준으로 삼았다. 같은 교과서를 사용했다고 보면 된다. 주례의 기초에서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 적용했다. 조선도 역시 주례를 기초로 했다. 그러나 조선 스타일로 응용했다. 한양은 명당인가? 한양은 원래 본래 고구려의 북한상군이었다. 신라 진흥왕이 북한산에 와서 국경을 정하고 진흥왕 순수비를 세웠다. 고려 초기에 양주라고 고쳤고 문종이 남경이라 했다. 충수강 때 김희재가 도선의 밀기를 인용했다. 양주에 목력이라 하는 지역이 있는데 도성을 세울 만하다 하니 남경으로 천도하기를 청합니다. 고려 숙종 때에 윤관 등이 한양터를 살펴보고 삼각산 백악의 남쪽이 산 모양과 수세가 비기의 기록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임좌병양으로 지형을 따라 도성을 건설하소서 하니 궁궐을 세워 남경이라 했다. 고려 때부터 명당이라고 한 곳에 조선이 수도를 이전했던 것이다. 무합대사의 왕십리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수도는 3가지가 있어야 한다. 1394년 11월 3일 도평의사사에서 종묘와 궁궐과 성곽에 대해 글을 올렸다. 종묘는 조종을 봉안하여 효성과 공경을 높이는 것이다. 궁궐은 국가의 존엄성을 보이고 정령을 내는 것이다. 성곽은 안팎을 엄하게 하고 나라를 굳게 지키려는 것이다. 이 3가지는 나라를 가진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다. 즉 종묘 궁궐 성곽을 수도의 기본 조건이라고 명시했다. 이방원이 영락제를 진짜 만났을까? 1394년 11월 19일 태종이 황제의 우대를 받고 돌아오다. 당시는 이방원이 왕자이던 시절이다. 명나라의 수도는 남경에 있었다. 한양에서 남경은 양쯔강 유역까지 가야 하니 먼 길이었다. 어쩌면 생사를 모를 정도의 길이었다. 명나라 선비들이 태종을 보고 조선세자라 하면서 존경하였으며 태종이 연부를 지날 때는 연왕, 즉 훗날의 영락제를 직접 만났다. 북경을 거쳐가니 당시 북경, 즉 영경의 왕이던 주체를 만났다 한다. 사신이 황제를 만나러 가는 길에 연왕을 만난다는 것은 월권 같은 일이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일까 의심스럽다. 반역에 해당하는 일이다. 경복궁에 개조당이라는 건물이 있다. 세종이 세자이던 문종이 임금을 대신해 신하들의 조회를 받으라고 만들었다 한다. 신하들은 반대했다. 임금이 둘이 아닌데 조회하는 건물을 별도로 지을 수는 없다. 임금이 선의하려고 해도 반대하던 조선의 신하들이다. 역모를 꾀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문종은 임금이 되자 개조당을 없애라고 했다. 오늘날 왜 우선 복원했는지 모르겠다. 국가유산청이 모든 것을 알고 하는 것 같지 않다. 내 무덤은 내가 정한다. 1394년 12월 19일 임금이 과주에 행차하여 능터를 보려고 하였다. 신하들이 배를 타고 간다 해도 위험한데 얼음이 아직 굳지 않았으니 어찌 건너겠습니까? 하고 말려 중지했다. 12월 20일 임금이 또 여울물을 건너서 과주에 행차하려고 했다. 신하들이 어제도 말렸는데 엄동 추위에 말이 혹시나 실족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하고 말리니 또 중지하였다. 과주는 현재의 과천 부근이다. 한양으로 수도를 정해서 공사 중이니 태조는 무덤 자리를 보려고 한 것이다. 임금이 살아있을 때 무덤을 정하는 것을 수lum이라고 한다. 중국 황제는 즉위와 동시에 무덤 공사를 시작한다. 그들은 살아있을 때와 비슷하게 궁전을 짓는다. 그래서 수lum이라기보다는 수궁에 가깝다. 조선은 대개 무덤 자리만 보았다. 실제 공사는 임금이 돌아가신 후 시작된다. 그럼 태조는 과천에 묻혔을까? 사후의 일은 살아있는 실제 권력자에 의해 결정된다. 태종은 태조의 뜻과 상관없이 건원능, 현재의 구리시 동구릉에 모셨다. 태조가 본인의 무덤 자리를 보고 명당이라고 근심을 잊었다는 마무리고개의 전설은 역시 사실이 아니다. 일본이 대장경을 달라고 조르고 조르다. 1394년 12월 26일 일본국 진서절도사 원효준이 사신을 보내어 대장경을 청구하였다.
불교를 숭상한 일본은 조선 건국 초부터 8만 대장경판에 집착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예물을 바치고 대장경을 달라고 요청했다. 조선인 포로를 보내면서 대장경을 달라고 애걸했다. 이들은 대장경이 갖는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꾸 요구하니 태종 때는 아예 대장경판을 통째로 내줄 뻔도 했다. 다행히 신하들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대장경 인쇄본이 몇 차례 조선에서 일본으로 넘어갔다. 태종 때는 일본이 감사의 표시로 코끼리를 선물로 보내왔다. 코끼리는 전도전 집터인 사복시에서 길렀지만 골치덩어리였다. 사람을 밟아 죽이고 먹는 것도 엄청나 귀양을 보내기도 했다. 코끼리가 무슨 죄가 있을까? 사람들이 문제였을 것이다. 대장경에 집착했던 일본의 속셈은 현대에 드러났다. 2021년 일본은 8만 대장경 인쇄본을 일본의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 시도했다. 비록 탈락했지만 우리 문화재인 대장경을 일본이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하겠다는 속셈은 버리지 않고 있다. 고려사를 편찬하다. 1395년 1월 25일 정도전과 정총 등이 고려의 태조부터 공양왕에 이르기까지 37건의 고려사를 편찬하여 바쳤다. 건국 후 조선 왕조는 전례대로 전 왕조의 정사를 편찬했는데 이것이 고려사이다. 태조 때의 작업은 역사가의 저술이라기보단 역사서들을 모아 편집하는 자료집 편찬에 가까웠다. 실제 고려사는 문종대에 137건으로 완성된다. 조선 초정도전 등이 정리한 고려사는 편년제였다. 앞나라의 역사를 편찬하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서술되게 마련이다. 그래야 새로운 나라의 정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역사서술은 사마천의 사기와 같은 기전체 방식과 조선왕조실록 같은 편년체 방식으로 구분된다. 초기 고려사는 편년체 방식으로 서술되었다. 편년체 역사서는 방대한 사료가 필요하다. 오랫동안 사료를 모아 분류하고 편찬 방향을 토론한 후에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초기 고려사의 편찬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당장에 태조가 상을 내리기는 했다. 그러나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몇 차례 개정을 거쳐 고려사는 문종 때가 돼서야 완성된다. 피죽도 한 그릇 못 먹었느냐? 1395년 2월 27일 임금이 서봉 밑에 거둥하여 사직단 쌓는 것을 보았다. 서봉은 인왕산을 의미한다. 조선은 종묘 사직 중에 사직을 한양의 서쪽에 건설하였다. 사직단은 토지의 신인사, 곡식의 신인직에게 제를 올리는 곳이다. 다는 행사를 위해 약간 높인 공간을 의미한다. 종묘와 달리 사직단은 전국에 있었다. 부산에 사직 야구장이 있다. 사직단 흔적이다. 곡식의 신은 오곡을 관장한다. 오곡은 무엇일까? 오곡은 동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작물이다. 오곡을 뽑은 것은 동양의 오행사상과 맞춘 것이다. 오곡은 시기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조수수기장 피, 콩, 쌀보리 등을 혼재해서 고른다. 그중 피, 사람 피가 아니라 곡식 피이다. 현대 농사는 벼보다 삐 중 올라온 피를 뽑아버린다. 경제성이 떨어져서 잡초처럼 뽑아버리지만 피는 원래 벼의 한 종류로 가장 먼저 자라는 작물이었다. 가을 수확 전 배고픈 백성은 피를 걷어서 죽이라도 끓여 버티었다. 피죽도 한 그릇 못 먹었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백성의 삶과 직결된 사직을 당연히 임금은 돌아보아야 했다. 맹자를 사랑한 정도전. 1395년 3월 13일 세자의 스승 정도전이 맹자를 강의하였다. 저울은 비워두었다가 물건을 기다리는 것인데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세자께서는 정밀하게 살피소서. 세자는 이방석이다. 이방석을 선택한 정도전은 어린 세자를 잘 교육시키면 훌륭한 임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정도전은 맹자를 좋아했다. 맹자는 공자와 결이 다르다. 공자의 하늘은 임금이지만 맹자의 하늘은 백성이었다. 맹자는 임금도 덕을 잃으면 갈아치울 수 있다고 했다. 부친상으로 영주에 내려간 정도전에게 정몽주는 맹자를 선물했다. 맹자는 백성이 귀하고 다음이 임금이라고 말했다. 맹자를 읽으면서 정도전은 혁명을 생각했다. 민심을 얻으면 백성이 복종하지만 민심을 잃으면 백성은 임금을 버린다. 명나라 황제 주원장은 이런 맹자를 싫어했다. 문묘에서 맹자를 빼고 책을 불태우라고 했다. 정도전에겐 백성이 중심이라는 맹자의 사상이 담겨있다. 이런 마음으로 세자 교육을 하고 이상적인 임금을 만들어내려고 했다. 그러나 이방원이 일으킨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의 꿈은 사라지고 말았다. 친구여 잔을 받아라. 1395년 3월 20일 임금이 새 궁궐의 양청에 주연을 베풀었다. 홍영통과 성여환이 잠저때의 친구들로서 참여하였다. 정도전이 시를 지어 올렸다. 금원의 봄빛은 깊고 꽃은 한창인데 옛 친구 불러서 술잔을 드니 하늘마저 때에 맞는 비를 내리어 이 몸 또한 우로의 은택을 깨달았도다. 아직 경복궁은 공사 중인데 일부 완성된 곳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잠절한 임금이 되기 전 머무르던 곳을 의미한다. 태조가 옛 친구들과 술 한잔을 기울일 때 정도전도 참석을 했다. 비는 농사 짓는 나라에서 중요하다. 특히 봄비는 무척이나 중요한데 마침 이날 비가 내렸다. 정도전의 시는 두보의 시를 인용해서 비를 축하하고 임금의 은혜로 돌렸다. 두보의 추냐희우란 시가 있다. 그 시의 시작이 좋은 비는 때를 알아봄이 되니 내리네이다. 두보가 알록산의 난을 피해 떠난 사천성에서 비오는 봄날 밤을 노래한 최고의 서정시이다. 정우성 주연 영화 호우 시절이 이를 소재로 했다. 두보의 시를 읊은 정도전도 두보의 시로 연기를 한 정우성도 가뭄 끝에 내리는 담비 같은 사람이다. 따라할 것을 따라해라. 1395년 6월 9일 임금이 당나라 태종의 고사를 본받아 즉위 이래의 사초를 보려고 했다. 대신과 대간이 상원 상서하여 옳지 못하다고 하니 임금이 이에 따랐다. 조선은 왕이 승하하면 다음 왕대의 전왕의 역사를 정리했다.
이것이 우리가 쇼츠로 읽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이다. 실록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평상시 신하들이 기록해놓은 사초이다. 당 태종은 사설을 열람하고 직접 수정했다. 그 이야기를 하며 태조가 그것을 보겠다고 했던 것이다. 임금이 사초를 본다면 사관이 정확히 기록할 가능성이 낮다. 역사서가 임금의 입맛대로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당태종 이세민은 사설을 멋대로 고쳐 후대 황제들이 역사서를 입맛대로 쓰는 악습을 남겼다. 이세민은 약간의 수정도 아니고 아예 황제가 직접 주도하는 역사서술을 했다. 당태종이 큰 업적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이유이다. 조선은 필요에 의해 실록을 수정하게 되면 기존 실록을 없애지 않고 수정 실록을 둘 다 보존시켰다. 무엇을 수정했는지 비교하고 훗날에 냉엄하게 평가받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이 유네스코 기록 유산이 된 가치는 이런 것에 있다. 하늘의 소리를 두려워하라. 1395년 7월 20일 천둥하고 번개가 치니 임금이 재변이라고 바른 말을 아래라고 명령하였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임금은 하늘이 내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임금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늘이 신호를 보낸다. 즉 자연재해를 하늘이 보내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했다. 가뭄이 계속되거나 지진이 나거나 임금의 잘못,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그럴 때 임금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느냐 하고 묻는 것이 구원이다. 임금은 구원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아야 했다. 임금의 구원에 대해 신하들이 올리는 상소를 음지상소라고 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 고쳐야 합니다. 신하들은 이렇게 임금을 통지했다. 영조 때 재해에 대해 며칠이 지나도 임금이 구원하지 않으니 신하들이 항의했다. 영조는 깜빡 잊었다고 하며 자신은 종이에 써있는 하늘, 천 글자도 밟지 않을 정도로 하늘을 두려워한다고 변명했다. 세종도 등극하고 나서 가뭄이 계속되었다. 백성들이 힘들다. 임금이 고기 반찬도 줄이고 초가집에서 잠을 잤다. 백성이 밖에서 굶고 있는데 왕인 내가 어찌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겠는가. 자연재해는 애민사상의 척도였다. 죽은 자가 살아나다. 1395년 8월 28일 영흥부 박원이 병으로 죽으니 부인의 전 남편의 아들 김원경이 이튿날 장사를 지냈다. 4일 후 김용균이 무덤 앞을 지나는데 무덤 속에서 노비를 부르는 소리가 나서 그 집에 가서 말하였다. 그 노비가 와서 파보니 다시 죽어 있었다. 죽은 자가 다시 부활했던 것일까? 조선왕조실록은 이런 일까지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앞서 3일 동안 우박이 내리기도 했다. 그리고 금성이 헌원성을 범하였다. 헌원성은 하늘의 별자리 중 성수에 속한다. 헌원은 사망호제의 헌원시에 해당된다. 대개 여주와 후궁들을 상징하는 별자리이다. 그래서 헌원성에 영향이 있으면 여주나 종친에 우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조짐이 있고 죽은 자가 4일 후에 살아있는 소리를 냈다니 뭔가 불길하다. 태조는 백악산에 제를 올리고 즉시 회암사에 가서 소제법석을 열라고 했다. 소제법석은 하늘의 불길한 징후를 미리 예방하고 복을 비는 불교법회이다. 조선은 국가 이념으로 성리학을 표방했다. 그러나 불교 문화와 풍습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았다. 야단법석은 형식이고 소제법석은 내용이다. 경복궁이 처음 완성되다. 1395년 9월 29일 대묘 종묘와 경복궁이 완성되었다. 대묘의 대실은 7간이며 당은 각계하고 실은 따로 하였다. 하나의 건물 내부에 여러 왕을 모셨다는 뜻이다. 공신당이 5간 종묘에는 그 왕의 신하들도 모신다는 뜻이다. 새 궁궐은 연침이 7간이다. 임금의 침전, 강령전을 말한다. 보평청이 5간, 연침의 남쪽에 있다. 평상시 출근해서 업무를 보는 사정전을 말한다. 정전은 5간, 조회를 받는 곳으로. 보평청의 남쪽에 있다.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근정전을 말한다. 상하층에 월대가 있다. 근정전은 2층의 월대 위에 있어 우러러보듯이 올려보아야 한다. 넓이는 동서가 각각 80척, 남쪽이 178척, 북쪽이 43척. 품계석이 있는 넓은 조정마당을 말한다. 전문 3간은 전의 남쪽에 있다. 현재의 근정문을 말한다. 오문 3간은 전문의 남쪽에 있다. 현재의 흑례문을 말한다. 뒤에 궁섬을 쌓고 동문은 건축문, 서문은 영추문, 남문은 광화문이라 했다. 처음에는 궁성이 없었다. 나중에 궁섬을 쌓고 사문을 만들고 광화문 등 이름은 세종 때 지어진다. 한양도성을 쌓다. 1395년 윤 9월 13일 처음으로 도성 조축도감을 두고 판삼사사 정도전에게 명하여 성터를 정하게 하였다. 종묘와 궁궐을 완성했으니 도성을 쌓아야 한다. 한양은 4곳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북에는 백악산, 동에는 낙산, 남에는 목력산 남산, 서쪽은 인왕산이다. 4곳 산의 정상을 따라 도성을 쌓았다. 쌓을 자리는 역시 정도전이 지정했다. 정도전은 풍수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늘 이런 결정의 중심에 있다. 성터를 정하고 나서 백성을 동원했다. 조선은 농번기를 피하고 농한기에만 백성을 동원했다. 국가공사와 애민사상의 조합이다. 백악산 정상에서 동쪽으로 600척 간격으로 천자문으로 표시했다. 하늘 천으로 시작해서 근조조에서 공사를 마쳤다. 지금 길이로 18km이다. 공사 구간마다 담당 지역 표시를 했다. 공사 책임제였다. 정종 때 한양을 비우고 태종 때 돌아오니 성벽이 많이 무너졌다. 세종 때 크게 수리했다. 이후 훼손으로 몇 차례 수리해서 현재에 이르렀다. 한양도성은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시도 중이다. 음주운전 사고가 나다. 1395년 10월 11일 남양백 홍영통이 말 위에서 떨어져 죽었다. 임금의 탄일 잔치에 나갔다가 만취돼 돌아오다가 말이 놀라는 바람에 떨어져 죽었다. 홍영통은 이성계가 임금이 되기 전 친구이다. 3월 20일에도 태조, 정도전과 경복궁에서 비오는 날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다.
실록은 신하가 죽으면 기록졸기를 남긴다. 홍영통은 문음으로 공민왕 때의 안동부사가 되었다. 문음은 과거가 아니라 집안 출신으로 관직을 했다는 것이다. 신돈이 중으로 있을 때 구운으로 감찰대부가 되었다. 공민왕이 홍건적 때문에 안동으로 피난가서 변조라는 스님을 만난다. 변조가 신돈이다. 홍영통이 안동부사였으니 신돈과 인연이 있었다. 조선 초에 기구라 하여 남양백에 봉해졌다. 기구는 70세가 넘은 관료이다. 나이 많은 절친이 자신 생일에 왔다가 음주로 죽었으니 태조는 마음이 아팠다. 임금이 애도하고 명하여 예장하게 하였다. 조선판 음주 사망 사고의 결론은 무엇일까? 홍영통이 말에서 떨어져 죽은 것 때문에 3일 후 대신들에게 가마를 내려주었다. 말 대신 가마를 타라니. 대리운전은 조선에서 시작됐다. 정도전이 경복궁의 이름을 짓다. 1395년 10월 7일 정도전에게 분부하여 새 궁궐에 여러 전각의 이름을 짓게 하니 정도전이 이름을 짓고 아울러 이름 지은 의의를 써서 올렸다. 새 궁궐을 경복궁, 연침을 강령전, 연침에, 남쪽을 사정전, 그 남쪽을 근정전, 동루를 육문로, 서루를 육무로, 전문을 근정문, 남쪽에 있는 문을 정문이라 하였다. 정도전이 새 궁궐을 경복궁이라 이름 지은 뜻은 다음과 같다. 궁궐은 임금이 정사하는 곳이며 사방에서 우러러보는 곳이다. 그래서 그 명칭을 아름답게 하여 보고 감동되게 하여야 한다. 시경 주하에 있는 임이 술에 취하고 임이 덕에 배부르니 군자는 영원토록 그대의 크나큰 복을 모시리라 라는 시, 즉 군자 만년계의 경복에서 경복을 따왔다. 여기서 군자는 임금이고 임금의 가장 큰 복은 백성이 편안히 잘 사는 것이다.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떨까? 당신이 덕을 많이 쌓고 훌륭한 군자가 되어야지만 우리 백성이 편안히 잘 살 수 있다는 뜻이다.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철학이 경복궁 이름 속에는 있다. 정도전과 한잔하다. 1395년 10월 30일 밤에 임금이 정도전 등 여러 훈신을 불러 술을 마시고 풍악을 즐겼다. 경복궁도 완성되었으니 태조는 기분이 좋았다. 홍영통이 음주운전으로 말에서 떨어져 죽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다. 한창 술을 마시다가 태조가 내가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 경등의 힘이다 하자 정도전이 한마디 하였다. 전하께서는 말 위에서 떨어지셨을 때를 잊지 마시고 신도 항소했을 때를 잊지 않으면 자손만대를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성계는 왕위에 오르기 전 말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 이때를 노리고 정몽주가 이성계를 제거하려 시도했다. 이방원에 의해 실패로 돌아갔다. 이때를 기억하라는 것이다. 정도전은 이인임의 항거한 죄로 나주로 귀양을 떠났다. 나주에서 백성들의 비참한 삶을 보았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귀양 가서 깨닫고 공부했다. 이성계와 정도전이 손을 잡고 조선을 건국했다. 그때를 잊지 말자, 초심을 잊지 말자. 조선을 건국하고 경복궁을 짓고 난 잔칫날이다. 술 한잔하며 흥청망청 할 수도 있다. 이런 날 이렇게 간언할 수 있던 것이 조선의 힘이었다. 성균관 스캔들은 없다. 1395년 10월 25일 문묘를 세웠다. 한 줄의 기록은 짧지만 강력하다. 수도를 이전하고 종묘와 궁궐과 도성을 세웠다. 형식은 갖추었으니 내용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가 문묘이다. 문묘는 공자를 모신 사당이다. 공자, 즉 문선왕묘의 준말이다. 공자를 모신 사당이지만 공부하는 곳을 겸했다. 그래서 성균관이 있다. 장소도 중요하다. 옛사람들은 책을 머리맡에 두었다. 한양의 머리맡, 북동쪽에 문묘를 세웠다. 고려말 국자감이 성균관으로 개칭되고 조선은 그 전통을 따랐다. 엄밀히 구분하면 문묘는 공자와 성리학의 성현을 모신 사당이고 성균관은 공부하는 곳이다. 제4의 공간은 대성전이고 학문을 닦는 곳은 명륜당이다. 조선은 문묘와 문묘제례학을 지켜왔다. 문묘제례학은 중국으로 역수출돼 문화대혁명으로 끊겨버린 중국 공묘제례를 복구하였다. 원조가 중요하지 않다. 누가 전통을 지키고 보존하는 가가 중요하다. 왕세자가 되면 성균관 가서 스승을 모셔왔다. 스승을 모시기 전에 문묘에서 공자에게 먼저 술 한 잔을 올렸다. 예의가 중요했다. 크리스마스의 비극. 1395년 12월 25일 주인을 죽이고 여종과 도망갔던 용석이란 자가 잡혔다. 용석은 사지를 찢어서 전시하고 여종은 교형에 처하였다. 노비는 남자종인 노와 여자종인 비를 합친 말이다. 주인을 죽이고 도망쳤으니 조선에선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조선의 공식 형벌은 태, 장, 도, 유 사형이었다. 사형은 참, 목을 친다. 교, 목을 조른다의 두 가지가 중심이다. 용석은 사지를 찢어 죽였다. 이것을 능지처참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능지형은 원래 살을 오랫동안 도려내며 천천히 죽이는 것이다. 사지를 찢는 것은 거열형이라고 한다. 소나 말 같은 데에 묶어서 다른 방향으로 보내 몸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주인을 죽인 용석은 거열형을 당했다. 그리고 함께 도망간 여종은 교형, 즉 목을 졸라 죽였다. 왕조 사회의 반역이나 주인을 죽이는 하극상은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 능지형감이다. 능지가 너무 잔인해서 거열형으로 대신하기도 했다. 그 대신에 사지를 찢어 전국으로 보내 본보기로 삼았다. 크리스마스에 끔찍한 처벌을 하고 3일 후 태조는 세궁궐에 입주했다. 왕세자가 기생과 노란하다. 1396년 1월 24일 세자의 스승 한부림이 창기가 궁중에 출입한다는데 사실입니까? 하고 물었다. 세자가 무한한 얼굴로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겠어. 세자 이방석은 1382년 생이다. 1393년 6월 19일 첫 부인 현빈 유씨가 내시와 간통하여 내시의 목을 베고 세자빈 유씨를 쪼자는 일이 있었다. 당시 세자는 11살이고 세자빈은 16세로 추정된다.
1394년 심효생의 딸 현빈심 씨를 두 번째 세자빈으로 삼았다. 1396년은 세자 나이가 14세 정도였다. 그런데 창기를 궁중에 출입시키고 놀았다니 조선의 첫 세자의 행보로는 상당히 부적절했다. 그 점을 스승이 지적한 것이다. 세자는 차기 임금이 될 사람이다. 조선의 2인자이다. 스승은 세자를 훌륭한 임금이 되도록 준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임금이 되면 누구에게나 하대를 한다. 그러나 삼정승과 세자 시절의 스승에게는 말을 놓을 수 없다. 군사부일체라는 조선의 시스템은 이미 정착되었다. 그래서 서슴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스승의 역할은 현대에도 중요하다. 술자리 농담에 죽다 살아나다. 1396년 3월 9일 술에 취해 임금을 비방한 전 안동부사 이전을 하옥시켰다. 이전은 정희계와 함께 술에 취해서 농담을 주고받다가 임금을 비방하고 비웃는 말을 하게 되었다. 정희계가 임금에게 아래서 국문하게 하였더니 이전은 술이 취해 무어라 한지 전혀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이전은 술김에 나라님 흉 좀 보았다가 일행이 고하는 바람에 죽을 죄로 감옥에 갇혔다. 녹음도 없는데 동행인의 증언에 의한 것이다. 정말 믿을 놈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전은 어떻게 되었을까? 4월 27일 이전은 법대로 처리해서 사명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그때 이방원이 전하께서 잠저에 계실 때 이전의 아비 이달충이 자손을 부탁했다고 하셨는데 죽이는 것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때 태조가 내가 깜빡했다. 이달충은 내 친구인데 아들이 참형을 당하게 되면 달충의 영혼이 나를 무엇이라 하겠는가? 그의 죄를 용서하라. 그래서 이전은 징역형으로 바뀌어 감옥에서 살다가 죽었다. 술김에 임금 뒷담화 한번 했다가 사형당할 뻔한 이야기이다. 1970년대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 중들이 근정전에 모이다. 1396년 4월 29일 중 800명을 근정전에 모으고 금강경을 강송했다.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였다. 경복궁에 중들이 모여 불경을 읽었다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고려 말은 불교의 해악이 극에 달하기도 했다. 조선은 혁명으로 고려를 뒤엎고 성리학을 국시로 세웠다. 그러나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세종대왕 때 한글을 창제했다. 그리고 만든 책이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이다. 용비어천가는 황실의 번영을 노래한 글이다. 서둘러 만드는 게 이해가 안다. 그러나 석보상절은 석가모니의 집안에 관한 이야기이다. 월인천강지곡 역시 불교와 관련된 내용이다. 성리학의 나라에서 한글을 만들었으면 공자나 맹자의 이야기를 먼저 책으로 만들었어야. 그런데 불경이라니 이상하다. 나라는 성리학을 표명했지만 백성의 마음은 여전히 불교가 남아있다.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마침 4월은 가뭄이 계속되어 기우제, 시장 옮기기 등 여러 방안을 강구했다. 그래도 비가 오지 않자 결국 근정전에서 불경을 강송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5월 4일 비가 내렸다고 한다. 장원급제는 아무나 하나. 1396년 5월 1일 임금이 근정전에서 조유인 등 33인을 시험 보이고 김익정을 제1등으로 삼았다. 과거제는 중국 수나라에서 만들어졌다. 귀족들의 대물림처럼 내려받던 관직을 누구든지 노력을 하면 관직을 가질 수 있다는 혁명적인 제도이다. 요새 말로 흙수저도 노력하면 금수저가 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고려 광종 때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근정전에서 시험을 치렀다는 것처럼 임금 앞에서 보는 마지막 시험을 전시라고 한다. 전시는 떨어뜨리는 시험이 아니고 미리 선발한 33인의 등수를 매기는 일종의 논술 시험이다. 이때 임금이 내는 문제를 책문이라 하고 이에 대한 답안을 대책이라고 했다. 33인의 등수를 갑, 을, 병과로 나누어 갑과 3인, 을과 7인, 병과 23인으로 선발한다. 갑과 1등을 장원, 그래서 장원급제라고 부른다. 장원급제하면 종육품, 병과 합격자는 전국품이니 출발선이 달랐다. 장원한 김익정은 형조 참판으로 세종 때 세상을 떠난다. 단종 때 김익정의 손자 김수령이 18세에 장원급제를 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래서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다. 컨닝으로 난장판이 되다. 1396년 6월 1일 임금이 근정전에서 99인의 생원을 방방하였다. 방방이란 임금이 합격증을 직접 나누어주는 것을 말한다. 상당히 명예로운 과정이었다. 그런데 내관이던 조순이 평소에 박이와 가까운 사이였는데 박이가 합격하지 못하자 박이의 시험지를 여러 사람의 시험지 속에 끼워 넣었다가 발각되었다.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실록 기록이다. 시험 부정을 막기 위해 조선은 시험지에 실명을 적게 하였다. 그리고 채점관이 답안지의 주인을 모르도록 이름 부분을 밀봉하거나 아예 잘라버리기도 했다. 그것도 부족해 답안지를 별도로 역서, 즉 일종의 복사하는 것처럼 옮겨 적기도 했다. 그러나 열포졸이 도둑 하나 막기가 어렵다. 조선 후기로 가면 아예 부정 전문팀이 생겨났다. 문장에 능한 거벽과 글씨에 능한 사수, 우산을 들고 좋은 자리를 선점하는 수종 등이 수험생을 둘러싸고 집단적으로 과거 합격 특별팀을 만들기도 했다. 지방 경쟁자를 막기 위해 시험장 주변 숙소를 선점, 머물방이 없도록 했다. 출세의 수단인 과거 합격을 위한 이런 난장판은 조선시대 과거 시험장에서 유래했다. 왕비가 궁 밖에서 죽다. 1396년 8월 13일 밤에 현비가 이득분의 집에서 흉하였다. 임금이 통곡하고 슬퍼하였고 조회와 저자를 10일간 정지하였다. 왕과 왕비의 죽음을 흉이라고 한다. 고려시대에는 경처, 향처가 있었다. 이성계가 함흥에서 이방원 등을 낳은 한씨와 결혼을 했다. 한씨는 조선 건국 전에 세상을 떠났다. 출신 지역의 부인을 향처라고 한다. 이성계는 개성에서 이방석 등을 낳은 강씨와 결혼했다. 이를 서울에 있던 부인 경처라고 했다. 강씨는 조선 개국 후 첫 공식 왕비였다.
이방원 등과 협조해 이성계의 등극에 공을 세웠다. 아들 방석을 세자로 세우는 과정에서 이방원과는 멀어졌다. 원래 궁궐 안에서는 임금만 태어나고 돌아가실 수가 있다. 8월 9일 왕비인 현비가 병에 깊어지자 궁궐 밖 황관 이득분의 집으로 처소를 옮겼다. 그래서 신덕왕후 강씨는 이득분의 집에서 흥하였다. 왕비의 능지는 안암동으로 하려 했으나 파본이 물이 나와서 중지했다. 결국 취연방 근처로 정했다. 오늘날의 덕수궁 근처이다. 왕비의 능호는 정릉, 그래서 정릉동이라 해서 오늘날 정동의 유래가 되었다. 동대문 구에는 동대문이 없다. 1396년 9월 24일 도성을 완성하고 강문의 이름을 지었다. 강문에 월단노합을 지었다. 월단노합이란 아래는 석축으로 홍해문을 둔 기단, 위는 누각 형태로 지었다는 뜻이다. 정북은 숙청문 나중에 숙정문으로 바뀌었다. 동북은 홍화문 속칭 동소문이라 한다. 홍화문은 나중에 창경궁 정문 이름과 겹쳐서 해화문으로 바뀌었다. 정동은 흥인문 속칭 동대문이라 한다. 동남은 광희문 속칭 수구문이라 한다. 정남은 숭례문 속칭 남대문이라 한다. 소북은 소동문 속칭 서소문이라 한다. 현재 남아있지 않다. 정선은 도니문, 서북은 창희문이라 한다. 도니문도 현재 남아있지 않다. 숭례문의 편액이 가로가 아닌 세로로 되어 있는 것은 화기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흥인문은 편액의 지를 추가해서 흥인지문으로 써놓았다. 이는 동쪽의 지세가 약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유교의 인의예지의 정신을 성문의 이름에 표현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냥 동대문 남대문이라 불렀다. 도니문은 규모가 작아 서대문이란 말은 그때는 쓰지 않았다. 서대문구에도 서대문은 없다. 왕비의 무덤으로 돌다리를 만들다. 1396년 9월 28일 봉상시에서 현비의 조노를 신덕왕후, 능호를 정릉이라고 의논해서 올렸다. 봉상시는 조선시대 국가의 제사 및 시호를 정하는 일을 하던 관청이다. 태조는 신덕왕후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정성을 다했다. 정릉 옆에 흥천사를 지어 원찰로 삼아 신덕왕후에게 조석으로 예불을 드리도록 했다. 흥천사의 예불 소리를 듣고서야 수라를 들었다고도 전해진다. 고려말 장례제도를 따라 무덤의 병풍석, 난간석을 화려하게 치장하여 만들었다. 왕자의 난 이후 권력을 잡은 이방원은 훗날에 왕위에 올라 태종이 되었다. 신덕왕후와 이방원의 갈등은 조선의 적서 차별을 제도화하게 했다. 태종은 아버지 태조가 세상을 떠나자 신덕왕후를 후궁으로 격하시켰다. 그리고 신덕왕후의 무덤을 현재의 성북구 정릉으로 옮겼다. 그리고 무덤의 둘레석으로 청계천에 돌다리를 만들었다. 이것이 현재의 광통교이다. 1410년 8월 8일 광통교의 흙다리가 비만 오면 무너지니 정릉의 돌로 돌다리를 만드소서. 청계천 광통교에는 왕비 무덤의 흔적이 남아있다. 설씨는 위구르인의 후손인가? 1396년 11월 23일 판삼사사 설장수에게 계림을 관양으로 삼게 했다. 설장수는 회골 사람이다. 계림은 현재의 경주이니 경주 설씨의 탄생이다. 회골은 위구르족을 의미한다. 설장수의 아버지는 백료손으로 원래 원나라 관료였다. 우원에 와있던 공민왕과 친구였고 홍건적을 피해 고려로 넘어왔다. 공민왕이 자기와 땅을 내주어 고려에 귀화했다. 고려는 국제적인 나라였다. 설장수는 위구르 출신의 원나라 사람이라 외국어에 능통했다. 정도전과 대립했지만 태조의 비호로 사여건 등 중국과의 사신 업무를 주로 했다. 설씨의 글자 설은 가문이 대대로 설려나 지금의 몽골, 세렝게강가에 살았기 때문이다. 조선 태조가 계림으로 관양으로 내려줘서 설장수에 붙인 설손이 경주 설씨의 시조가 된다. 경주 설씨는 원래 한자가 다른 설씨가 있었다. 설총의 예처럼 원래 신라의 토종성씨이다. 축구선수 설기현, 연예인 설경구, 설현 등이 경주 설씨이다. 우원에서 귀화한 설손의 경주 설씨 후손은 역사 강사 설민석 등이 있다. 경주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국제도시이다. 고종이 정도전을 살리다. 1397년 4월 20일 궁궐을 지은 것이 되게 갖추었으니 미비한 것만 후일에 하고 공역을 정지하여 군사를 양성하고 양식을 저축하는 데에 힘쓰라. 개성에서 한양으로 수도, 이전의 핵심은 민심이다. 개성의 민심이 태조를 지지하지 않아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다. 궁궐 공사를 오래 하면 백성이 힘들다. 백성의 민심을 얻어야 하는데 궁궐을 크고 화려하게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건물만을 짓고 공사를 중단했다. 나머지는 살아가면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경복궁은 왜 이리 큰가? 현재의 경복궁은 고종 때 지어진 것이다. 안동 김씨, 풍양조 씨의 60년 세도 정치 사이에서 초라했던 왕권을 우뚝 세우려는 생각도 있었대. 그래서 조선 초에 비해 20배가량 커졌다. 생각이 다르다. 조선 초가 검소했다면 조선 후기는 위엄이 필요했다. 그러나 건국의 이념은 담아야 했다. 그래서 중요한 건물은 정도전이 지은 조선 초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다. 경복궁을 중건하며 조선 건국의 핵심 정도전을 다시 평가했다. 정도전은 조선 후기에 부활했다. 두문불출은 진실인가? 두문동 72연 이야기가 있다. 조선에 반대한 고려의 충신들이 두문동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 조선 태조가 불태워 죽였다니 조상이 두문동 멤버라서 자랑스럽다? 결론은 대부분 야사에 기반한 것이다. 1397년 5월 29일 강씨, 김득재, 김선치 등이 한양에 살라는 명령에 대궐에 나와 절을 했다. 나이가 들었어도 받아들인 것을 아름답게 여겨 쌀과 전택을 주었다. 강씨는 고려 공신으로 조선에서 유배를 당한 적도 있다. 김득재는 정몽주의 스승인 김득배의 동생이다. 고려 충신들이 이성계에 협력해 한양으로 왔다는 것이다. 조선 건국에 반대한 신하들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
500년 가까운 왕조를 유지한 고려도 그래야 체면이 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협력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길제도 나중엔 아들 길사손을 조선신하로 내보낸다. 두문동 이야기는 조선 후기 영조 때 등장한다. 임금이 되자마자 경종의 독살설, 이인좌의 난 등 정통성에 시달린 영조는 충신들의 이야기가 필요했다. 두문동은 영조의 작업일 가능성이 크다. 이방원도 본인이 때려 죽인 정몽주를 충신으로 치켜세웠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1397년 6월 1일 삼군부를 지으라고 명하였다. 삼군부는 군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왕자의 난 당시 이방원 세력은 삼군부를 장악하고 있었다. 의정부와 삼군부는 조선 초 문무의 두 축이다. 삼군부는 현재의 정부종합청사 자리에 있었다. 임금의 시각에서 무는 좌측, 무는 우측이다. 그래서 광화문 앞 오른쪽에 삼군부, 왼쪽에 의정부가 있었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비상대책기구인 비변사가 모든 기능을 흡수한다. 전두환의 보안사가 권력을 잡는 것과 비슷하다. 전쟁이 끝난 조선 후기에도 계속 비변사의 권력이 집중되었다. 고종이 등극한 후 광화문 앞 의정부와 삼군부를 복원하였다. 비변사를 혁파하려는 흥선대원군의 의지가 보인다.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를 끝내고 싶었던 것이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삼군부터는 해체되었다. 삼군부의 건물 하나는 태릉 육사에 있다. 또 하나는 한성대학교 근처에 있다. 정부종합청사로 인해 삼군부는 복원되기 어렵다. 2024년 6월 의정부터가 개방되었다. 발굴만 하고 건물은 짓지 않았다. 너무 뜨겁다. 시대를 잘 만나야 했다. 1397년 6월 2일 환관 김사행을 문묘조성, 제조를 삼았다. 신분이 사람의 능력을 규정하지 않는다. 조선 초세 수도의 건설 과정의 공사 책임자는 김사행이었다. 신분은 환관이지만 능력은 건설부 장관이었다. 그러나 친모한 씨의 재능을 검소하게 만들고 양모강 씨의 정능을 화려하게 사치했다는 죄로 왕자의 난 당시 이방원에 의해 참수당했다. 그게 태조의 생각이지 어찌 환관의 의도였을까? 애꿎은 능력자만 목이 잘렸다. 태종 이방원의 건설 담당은 박자청이었다. 하급 문지기 출신으로 건설부 장관, 나중엔 서울시장까지 지냈으니 진짜 능력자이다. 창덕궁, 경회로, 광통교 등 태종시대의 주요 건축물은 박자청의 손에서 이루어졌다. 신분과 상관없이 발굴했으니 아버지 태조나 아들 태종은 그런 면에서 닮았다. 그러고 보면 손자 세종도 닮았다. 세종은 노비 출신 장영실을 발탁해서 눈부신 과학의 시대를 열었다. 장영실은 온양가던 임금의 가마가 부서진 사건 이후에 사라졌다. 언제 죽었는지는 몰라도 그의 가면은 온양 가는 길 아산에 있다.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다. 한강은 이름이 많다. 1397년 7월 6일 서강에 거둥하였다. 임금의 행차는 거둥이라 쓰고 거둥이라고 읽는다. 거둥은 임금의 행차나 나들이를 뜻하는 우리말이다. 다른 말로는 행행이라고도 한다. 왕들이 궁궐 외부로 거둥하는 일이 백성들에게 행복, 행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행이다. 왕의 거둥은 군사훈련 참관이나 사신, 영접도 있지만 대부분은 종묘제사나 왕릉을 참배하기 위한 것이었다. 8월 8일 용산강에 거둥하여 새로 병선을 만드는 것을 시찰하였다. 서강은 어디이고 용산강은 어디인가? 한강은 크다. 그래서 시기별, 지역별 별칭이 많았다. 고구려는 아리수, 그래서 서울 수돗물 이름이 아리수이다. 조선시대는 서울을 흐르는 강이라서 통칭 경강으로 불렸다. 한양 부근을 지날 때 지역 이름을 넣어 서강, 용산강이라고 했다. 중국의 장강도 양저우를 지날 때 양쯔강이라 불렀다. 폭이 넓은 지역은 호수 같다고 해서 동호, 그래서 오늘날의 동호대교가 생겼다. 한강의 마지막은 바다와 만나는 조강, 즉 할아버지 강이다. 이름이 아무리 많아도 한강의 주인은 국민이다. 고려 왕건의 동상이 나타나다. 1397년 10월 26일 관찰사에 명하여 마전의 전조 태조의 사당을 영건하게 하였다. 조선에서 고려 왕건의 사당을 만들어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다. 마전은 현재 경기도 연천이고 사당은 숭의전으로 임진강가에 있다. 역성혁명으로 조선을 건국했지만 국가는 뿌리가 중요하다. 고려 우왕 창왕 등은 왕족의 혈통이 아니라 주장했지만 고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고조선으로부터 이어온 긴 줄기를 끊어버릴 수는 없다. 고려는 왕건의 어진과 동상을 제작해서 개경봉은사에 두고 모셨다. 왕건 동상에는 전륜성왕이라는 불교의 색채가 있다. 성리학의 조선은 개국을 하면서 왕건 동상을 마전으로 옮겼고 제대로 사당을 지었던 것이다. 그 후 왕건 동상은 청주 쪽으로 잠시 옮겼다가 결국 세종 때 왕건의 릉에 묻게 된다. 조선이 왕건의 동상까지 모시는 것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1992년 개성의 왕건릉 주변을 보수하던 포크레인이 동상 하나를 찍어 올렸다. 실록에 적힌 대로 500년 만에 왕건 동상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역사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다. 조선 종묘에도 공민왕 신당이 있다. 조선에도 설빈이 있었다. 조선도 여름에 얼음을 먹었다. 1398년 1월 9일 얼음이 비로소 두꺼워졌으므로 저장하였다. 냉장고가 없던 옛날에는 겨울에 강의 얼음을 채취했다. 조선시대 한양은 당연히 한강에서 얼음을 채취했다. 얼음을 두껍게 잘라 봄, 여름, 가을 동안 얼음을 보관했다. 한강 얼음이 먹을 수 있게 깨끗했다는 이야기이다. 얼음을 보관하던 시설을 빙고라고 했다. 한강 주변의 서빙고동, 동빙고동은 원래 얼음을 저장 관리하는 기관의 이름에서 왔다. 얼음을 보관하는 기술은 신라시대에도 있었다. 돌과 흙의 시설로 공기의 이동과 기온차를 이용해서 빙고를 만들었다. 관청은 사라졌어도 석빙고 등은 남아있는 곳이 있다. 경주월성의 석빙고도 신라 때부터 있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조선 영조 때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관한 얼음은 귀한 것이었다. 그래서 국가의 제사나 궁중에서 이용했다. 일반 관리에게 상으로 내리기도 하고 백성들에게 베풀기도 하였다. 임금이 승하하시면 무덤을 만드는 장례 절차가 길다. 몇 달 동안 시신이 부패하지 않게 관에 얼음을 보관했다. 이를 설빙이라고 한다. 빙수로 먹는 설빙과는 한자가 다르다. 조선의 인사는 태조 이성계였다. 1398년 2월 26일 성성린을 보내어 임금의 진영을 함주의 준원전에 봉안하였다.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를 함흥에 보냈다는 것이다. 고려는 불교 스타일로 건국 후 왕건의 어진과 동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평양 경주 등 옛수도를 서경 동경 등 제2의 수도로 삼아 임금이 순시하게 했다. 임금이 이곳에 임하여 있다는 뜻이다. 조선도 동상은 만들지 않았지만 임금의 진영을 중요한 곳에 보냈다. 고구려의 평양, 신라의 경주, 그리고 본거지인 함흥 쪽에 두었다. 내가 이곳에 임하여 있다는 뜻이니 고려와 다르지 않았다. 이때까지는 전주에는 어진이 없었다. 왕자의 난으로 이방원이 권력을 잡을 때 상당수 전주지역 세력가들이 반대를 했다. 그런데 그 이방원이 태종으로 등극을 하게 된다. 전주지역 세력가들은 큰 고민에 빠졌다. 그래서 태종에게 어진을 모시게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곳과 달리 전주 경기전은 생존 문제로 탄생했다. 경기전에는 왕조실록을 보관하는 사고도 두었다. 임진왜란 때 전주의 왕조실록과 어진만이 지켜졌다. 그래서 이런 왕조실록 쇼츠 탄생이 가능하게 됐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1398년 4월 4일 광주에 거둥하여 새로 주조한 종을 보고 군사일 300명을 동원하여 서울 종로 아래로 옮겼다. 현재 종로에는 보신각이 있다. 원래 2층으로 된 건물은 루라고 해서 종로인데 종각이라고 부르고 있다. 도읍을 완성하였으니 도성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 예나 지금이나 튼튼한 종을 만들기란 쉽지 않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종이 완성되었다. 현재의 남한산성 근처에서 완성해서 한양으로 옮겨오는 일이 쉽지 않다. 군인 1300명을 동원하였다 한다. 대개 종로에 걸리는 종의 무게는 20톤이 넘는다. 한양까지 옮겨오는 것도 대대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권근이 종의 명문을 지었다. 국가를 차지한 자는 공과 업적을 종과 정에 새겨 아름답게 한다. 아침과 저녁에 종을 쳐서 백성이 일어나고 쉬는 시간을 엄격히 한다. 저녁에 28번을 쳐서 통금을 알렸다. 왜 28번을 쳤을까? 밤하늘에는 28수의 별자리가 있으니 이제 별들의 시간이라는 뜻이다. 태조 때의 종은 겨우 60년 만인 세조 때 세종으로 바뀌게 된다. 세조 때의 종도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 불이 나도 임금 탓이다. 1398년 5월 가뭄이 계속되다가 큰 바람이 불어 가회방에서 불이 나서 143가를 태웠다. 궁궐에 곡식을 쌓아둔 창고인 요물고가 불에 탔다. 임금이 내 죄가 무엇이라 말인가? 궁궐의 공사를 쉽게 중지할 수 없어 백성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인가? 라며 탄식하였다. 1398년 5월 3일 재변의 원인이 잦은 역사에 있음을 간관이 상언하였다. 간관이 말하기를 옛날의 성군인 탕왕도 가뭄이면 자신을 반성하고 스스로 꾸짖었다. 내가 백성을 고통스럽게 했는가? 이렇게도 비가 안 오니 궁시를 건축하였는가? 탕왕도 이렇게 스스로를 꾸짖고 반성하니 비가 내렸습니다. 천하는 등극한 후 해마다 공사를 진행해서 백성이 쉬지 못하니 백성의 원망이 높아서 가뭄에 불이 자꾸 납니다. 궁궐과 도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니 2, 3년 쉬었다가 진행해야 백성의 마음도 편해져 하늘의 노여움이 줄어들 것입니다. 가뭄에 큰 불까지 나니 임금이 궁궐 공사를 오래 해서 그런 것이라고 따지고 있는 것이다. 임금이 신하의 간언을 받아들여 공사 인원과 일정을 조정하였다. 며칠 후 비가 계속해서 내렸다. 목화 밀수꾼 문익점은 진실인가? 1398년 6월 13일 문익점이 졸하였다. 익점은 진주강성현 사람이다. 서장관으로 원나라 조정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길가 목련 나무를 보고 글씨 10여 개를 따서 주머니에 넣어 가져왔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문익점의 목화씨 밀수 이야기이다. 문익점은 고려말 자주적인 공민왕을 덕훈군으로 교체하려는 원나라 편을 들었다. 그러나 원나라의 공민왕 제거는 실패로 돌아가 문익점은 영모죄로 사형의 위기에 처했다. 다행히 파직으로 마무리되어 고향에 돌아와 목화의 재배와 보급에 힘썼다. 실록은 이 공로로 벼슬이 여러 번 승진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실제로 문익점이 심은 목화는 꽃이 피지 않았고 나누어준 정천익의 목화씨가 성공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2010년 백제능산리 절터에서 목화로 짠 면직물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한반도는 문익점 이전에 목화를 재배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문익점의 목화씨는 동아시아 기후에 맞는 개량종으로 100년 만에 전국에 보급되었다. 백성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게 만들어준 문익점, 밀수든 아니든 무슨 상관이랴. 정승집계도 정승이다. 1398년 7월 8일 임금이 신비생을 위하여 연회를 개최한 날에 귀생이 술이 취하여 칼을 빼려 난동을 부릴 때 내시 조순이 즉시 이를 저지했다. 조준 정도 전이 신비생의 난동을 막은 내시 조순을 접대했다. 도대체 임금 앞에서 술에 취해 칼을 빼려던 신비생은 누구인가? 이에 앞서 6월 24일 임금이 반송정에까지 나가 중국 사신을 맞이했다. 반송정은 지금의 독립문 근처이다. 중국 사신은 황제의 조서나 회사 등을 가져오니 황제를 대행한다고 생각했다. 실록은 대궐에 도착해서 사신이 전상에 오르니 임금이 꿇어앉았다고 기록했다. 즉 사신을 황제의 아바타로 대우한 것이다. 사신이 가져온 황제의 글을 읽고 나서 임금이 대신들에게 귀생을 위로하게 했다. 임금이 친히 접대를 안 하니 귀생이 기뻐하지도 술도 마시지 않아 신료들은 귀생이 예의가 없음을 싫어했다. 처음엔 중국어만 해서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신기생은 조선 사람이었다. 그러나 황제의 사신이므로 나중에 태조가 연회를 베풀었는데 그날 횡포를 부렸던 것이다. 황제의 완장을 찾다고 행세하다니 예나 지금이나 사람보다 완장이 더 무섭다.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다. 1398년 8월 26일 봉화백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이 왕자들을 해치려다 성공하지 못하고 차명을 당하였다. 실록은 승자의 기록으로 태종의 관점에서 정리되었다. 1박 2일의 쿠데타로 이방과가 임시직 세자가 되고 정종이 되었으나 결국 이방원이 태종으로 등극하게 된다. 정종은 묘호도 없어 해동육룡에도 끼지 못하다가 숙종 때 겨우 정종이란 묘호를 받았다. 태조 이성계는 병으로 며칠째 투병 중이었다. 이 틈을 노린 쿠데타 당일 죽인 인원이 정도전을 포함해 15명이었다. 1차로 남은의 집에 있던 정도전 세력을 처리했다. 정도전의 아들 셋도 죽었다. 2차로 경복궁에서 태조를 압박해서 이방석에서 이방과로 세자를 교체했다. 이방석이 궁궐문을 나서자마자 죽였다. 이방번도 죽였다. 정도전 세력을 모두 죽이고 날이 밝으니 이방원의 세상이 되었다. 그래도 불안했는지 3일간 숙식을 하며 삼군부에 머물렀다 한다. 어린 서자를 세자로 세우고 나의 형제들을 제거하려 해 약자인 내가 선수를 쳤다. 이런 쿠데타의 명분으로 인해 조선의 적서차별이 제도화되었다. 태조 이성계의 시대가 끝나다. 1398년 9월 5일 임금이 교서를 내렸다. 종묘에 고하고 왕위에 오르기를 명하니 너는 군자를 가까이 하고 소인을 멀리하며 등등 후사를 번성하게 하라. 근정전에서 세자가 왕위에 올라 백관들의 할애를 받고 부왕에게 조노를 올려 상왕이라 했다. 왕자의 난으로 이방과가 실권 없는 정종이 되고 태조는 상왕으로 물러났다. 동양은 왕위를 넘겨주는 세 가지 방식이 있었다. 첫 번째가 선양으로 자식이 아닌 훌륭한 사람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것이다.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이렇게 했다. 두 번째가 선의로 살아있을 때 자기 자식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것이다. 태조가 정종에게 이렇게 했다. 세 번째가 사위로 보통 죽은 다음에 자식이 넘겨받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 조선만이 있는 독특한 방식이 반정이다. 보통 신하가 왕을 내쫓으면 내쫓은 자가 왕이 돼서 새로운 나라가 되는데 조선은 특이하게 혈통을 찾아 바로 세웠다. 인조반정 중종반정이 그것이다. 왕자의 난으로 선의를 하면서 태조 이성계의 시대는 끝이 나고 실권은 이방원이 쥐게 된다. 태조의 건축가 김사행과 명왕제의 완장 신기생을 저지해 정도전의 사랑을 받은 조순도 참수한다.